뭘 의미하느냐? 우리 집이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죠. 이 연못, 이 정원 자체가 하나의 낙원을 이제 축소한 거죠. 그러면 그 낙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삼신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연못에는 반드시 섬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경주의 안압지에 가도 그 연못 한가운데 섬이 있고, 경복궁의 그 연못에도 반드시 그 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삼신산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곤륜산은 동양의 올림푸스 산이다. 이 곤륜산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낙원에 대한 이러한 열망, 터역 지역에 대한 탐색의 하나의 계기가 됐다. 복숭아꽃이 막 흩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에 무릉도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도 있다. 또 다른 낙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곤륜산이나 삼신산은 일반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은 아니에요. 그건 신들의 낙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이 있죠. 그런 낙원들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이거는 이 세상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 어딘가에 정말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의식주의 부족을 안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하는 생각.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곤륜산이나 그 삼신산처럼 이렇게 신성한 그런 낙원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낙원이죠. 그런 낙원이 바로 무릉도원이에요. 자, 이 무릉도원과 관련된 그런 그 낙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산해경을 보면요, 평범한 인간들이 사는 그 낙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서남쪽 흑수 사이에 도광의 들녘이 있는데, 여기에는 맛 좋은 콩, 벼, 기장, 피 등이 있고 온갖 곡식이 절로 자라며 겨울과 여름에도 씨를 뿌린다. 기후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산이 아주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물질적인 이 충만함, 이게 그 낙원의 조건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낙원의 조건은 일단 물질적인 풍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온갖 곡식이 절로 자라고, 그 다음에 난새가 절로 노래 부르고 봉황새가 막 춤추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한 그 풍경이죠. 새들이 막 이렇게 즐겁게 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수라는 아주 신령스러운 이런 나무가 열매 맺고 꽃 피워, 이거 불사약이 열리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온갖 초목이 자라고 온갖 짐승들이 서로 사이좋게 무리지어 살고, 풀들이 겨울과 여름에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온화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이 자연, 짐승이 서로 아주 행복하게 동거하는 이런 곳을 낙원이로 생각한 거죠. 이런 낙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형태의 또 이런 그 낙원들이 있는데, 홍수를 다스리는 우임금이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북쪽으로 한참 갔더니 거기를 갔더니 호령이라고 하는 이 산이 있는데, 산에서 막 그 샘물이 나오는데, 이 샘물만 먹으면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굶어도 배가 부르고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 노래 부르면서 그냥 아주 즐거운 상태로만 살고 있더라.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돌아오기 싫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자, 이런 나라도 이제 보면 어쨌든 그 낙원이로서의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한 그 낙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릉도원이죠. 자,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온 것은 누구한테서 나왔냐면 중국의 동진 시대 때의 유명한 그 대시인이죠. 전원 시인 도연명이라고 하는 그 대시인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 도연명의 본명은 도잠이에요. 도잠. 그래서 이 도잠의 도화원기라고 하는 이 산문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무릉도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무릉도원 얘기가. 그래서 어떤 어부가요, 물고기를 잡다가 그 다음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제 시냇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배를 버리고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산골짜기로 이렇게 계곡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복숭아 꽃잎이 막 떠내려오는데요.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이제 거의 이제 끊어진 그 산꼭대기 부분에 가니까 평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숭아꽃이 막 흩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좁아요. 막 간신히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넓어져요. 그랬더니 탁 트이면서 동굴을 나오니까 거기에 새로운 그야말로 신천지가 전개된 거죠. 거기에 막 집들이 있고 논과 밭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 이 아랫동네 사는데 우연히 왔다고. 그러니까 막 대접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뭐 말 보니까 전부 다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옛날에 진시황 때 그때 막 이제 사방에 막 난리가 나고 그랬을 적에 그때 그 조상들이 피해서 그 산골짜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세상하고 완전히 두절이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끼리만 행복하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접을 잘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절대 외부 사람한테 여기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어부가 이제 그 마을을 나가면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그 고을로 와가지고 군수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표시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무릉현이라고 하는 그 고을에 있는 복숭아꽃 피는 말하자면 이 강물이 끝나는 곳이다.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상향, 유토피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무릉도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복숭아꽃, 복숭아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숭아의 이미지는 특히 서왕모, 이 서왕모에 반도원이라는 그 복숭아 밭이 있고요. 그 복숭아를 먹으면 천년 만년 산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낙원의 말하자면 하나의 이 표시로서 여기에 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낙원의 하나의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복숭아 꽃은요. 자, 이것이 또 이 후세의 문학의 예술에 미친 영향이 또 엄청나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일본 이 동아시아 문학 예술에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낙원이 어딘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탐색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곳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함경도 그 갑산 거기에 태평동이라는 무릉도원하고 똑같은 그런 마을이 있었다. 거기도 가니까 동굴을 통해서 갔더니 탁 트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 뭐 곳곳에
뭐 소백산에 어디 뭐 경치 좋은 곳들이죠. 대개 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자,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러한 그 유토피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감록에서 십승지지라고 하는 게 있죠. 10군데 우리나라에 정말 그 난리를 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다 이 무릉도원의 이러한 사상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리산 청학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산속 어딘가에 뭐 신선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다든가 뭐 이런 그 생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무릉도원의 그 이미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고요. 자, 안견의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이 그림, 바로 몽유도원이 바로 무릉도원의 약자죠. 무릉도원을 꿈속에 이렇게 다니면서 논일었던 그것을 그 현동자 그 안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렸다는 그런 그림이죠. 자, 퇴계 선생, 퇴계 이황, 이분이 이제 그 안동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청량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청량산에 그 자주 놀러 가셨죠. 그러면서 그 지은 시조, 그러니까 청량산 가라고 하죠. 청량산 66봉을 안하니 나와 뵙고, 66은 36, 36개의 봉우리라는 말도 있고요. 이 66봉, 하여튼 많은 봉우리예요. 청량산에. 그 봉우리, 이 청량산 경치 좋은 거 아는 사람은 나하고 이 물새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물새야, 백구야, 헌사하랴. 물새가 뭐 이렇게 떠들지는 이제 않을 거고요. 못 믿을 손 도화로다. 이 믿지 못할 게 바로 이 복숭아꽃이라는 거죠. 복숭아꽃, 도하야 떠지지 마라. 복숭아꽃이 떠내려가면 누군가 그 도화원기의 어부처럼 저기에 무릉도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주자 알까 하노라. 그 어부, 도화원기에 나는 어부처럼 그 어부가 알고 찾아오면, 이거 소문나면 이거 나 혼자 지금 이렇게 감춰두고 이 좋은 경치 내가 이렇게 즐기는데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그 참 그 좋은 그런 이 시조를 지었는데, 여기서도 바로 이 무릉도원의 이미지가 아주 잘 지금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 이 동아시아 문화 예술에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땅 밑 지하 그 저승에는 그 강이 흐르고 있다,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게 황천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정말 헛것이고 정말 아무 결과 없는 그런 것일까요? 상상력, 이미지, 스토리의 원천이 바로 신화이다. 신화와 과학이 통합되는 이러한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낙원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반대되는 이미지죠. 정반대되는 그런 그 신화 이야기인데요. 행복한 낙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기 싫은 지옥 또는 지하, 땅 밑의 세계이죠. 자, 지옥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 세계도 역시 그 신들이 지배하게 돼요. 자, 이 고대 동양에서는 그러면 이 지하 세계 또는 저승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유도라고 그랬어요. 유도. 이 검은 땅이다. 검은, 어두운 검은 곳이라는 것이죠. 어둡고 검은 곳. 그래서 여기에는요, 전부 다 검어요. 강도 검어요. 흙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호랑이, 여우, 동물들도 다 검은 색깔이에요. 검은색이 지배하는 거, 이 죽음의 색깔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검은빛 동물들이 지배하는데요. 이 유도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땅 밑 세상이니까 어두운 땅 밑 세상, 이곳으로 가게 돼요. 이곳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그 관리가 누구냐면 토백이라고 하는 이 저승의 관리예요.